코로나19로 사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새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 또 새벽부터 장사에 나선 상인들로부터 더 나아질 2021년 희망의 목소리를 담아왔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새해 메시지로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공개적으로 비판이 나오며 파장이 확산되는 가운데 청와대는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4월 재보궐선거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새해 첫 여론조사 결과들이 발표됐습니다. 대선 후보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민주당 대표, 윤석열 검찰총장이 3강 구도를 이뤘고 서울시장 후보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오차 범위 안에서 선두그룹에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 78억 인류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사투가 1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새해에는 국민 일상의 회복으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워싱턴과 도쿄, 베이징을 차례로 연결해서 각 나라 코로나19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인천의 한 대학교 화학실험실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위험 물질이 많아서 폭발 위험이 있었지만 소방관 170명이 2시간 반 만에 불을 잡았습니다. 새해 첫날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2021년 새해 첫 해가 떠오르는 모습입니다. 거침없이 어둠을 밀쳐내고 있습니다. 멈춤의 시간에서 맞게 되는 새해입니다. 하지만 솟아오르는 해를 보면서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이 지금 힘차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다시 깨닫습니다. 멈춰 있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이렇게 한순간도 멈춰 있지 않습니다. 쉬지 않고 바이러스와 싸워나갈 것이고 꼭 그날을 되찾을 겁니다. 오늘 뉴스룸은 코로나19 시대에 울려 퍼진 새해둥이의 울음소리로 문을 열겠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새해의 출발을 알리는 시각. 한 병원 분만실 앞은 긴장감이 감돕니다. 우렁찬 울음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웁니다. 의료진이 갓 태어난 아기를 아버지 품에 안겨줍니다. 3.4kg으로 세상에 나온 남자 아기의 예명은 하트입니다. 먼저 태어난 첫째가 동생을 사랑한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따로 마련된 방에서 할머니는 TV 속 손주를 어루만집니다. 고생했다. 직접 만나지 못해 아쉽지만 고마운 마음이 앞섭니다. 지금은 다 같이 조심해야 하는 또 상황이고 또 신생아인데 더더욱이나 조심해야 되고 하니까. 언젠가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고 가족 여행을 다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너무 고생 많이 했다라고 말해주고 싶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진다면 좋은 곳으로 많이 데리고 다니면서 행복하게 키워주겠다라고 말하고 싶네요. JTBC 홍지용입니다. 네, 새해둥이의 돌 선물은 마스크 없는 세상이 됐으면 합니다. 깎아달라 떼를 쓰는 손님과 손살에 치는 상인이 뒤엉켰던 전통시장은 코로나19로 본래 모습을 잃어갔습니다. 취재진이 새해 첫날 시장을 돌아보며 상인들의 소망을 들어봤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소라라면 뭐 이런 골뱅이 같은 거 어떤 데 못 팔면 막 썩어가지고 버리고 그럴 때 엄청 많아요. 지난해는 가슴 아픈 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새해 첫날 상인들은 다시 시장으로 나왔습니다. 새해 만찬을 사러 온 사람들로 북적이는 시장. 펄펄 뛰는 생선을 꺼내 회를 뜨는 모습이 곳곳에서 눈에 띄지만 예년만 못한 곳이 많고 식당은 거의 비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가 서둘러 물러가길 바라며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모든 국민들이 빨리 코로나가 없어지고 평상시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건강하고 또 건강하길 한 마음으로 바랍니다. 어려운 경제, 코로나 다 이겨내서 진짜 어려운데 좀 이겨내갖고 다시 힘 받아갖고 살았으면 좋겠어 다들. JTBC 구혜진입니다. 대한민국의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를 지키는 군 장병들은 새해 첫날에도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군 지휘통제기를 타고 한반도 주변 영공을 돌며 군의 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문재인 대통령이 공군 지휘 통제기인 PSI 2737에 오릅니다. 2737은 공중 감시, 조기 경보, 지휘 통제 임무를 수행하는 우리 공군의 핵심 전력입니다. 탑승 후 간략히 보고를 받고 오전 6시 30분부터 2시간 남짓 지휘 비행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이 초계 비행에 나선 건 처음입니다. 문 대통령은 비행 중 22사단 GOP 대대장, 해병대 연평부대장, 공군작전사령부 항공우주작전본부장, 해군 율곡 2함장 등과 통화했습니다. 코로나와 추운 날씨 속에서도 그 완벽한 대비태세 유지에 노고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헌신 덕분에 대한민국이 평화로운 새해를 맞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영토를 지키고 있는 군도 새해를 맞아 국민들에게 영상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육군의 주력 K2 전차는 사격 훈련이 한창입니다. 해가 지는 바다 위 최신의 이지스함에서도 경계 작전은 이어집니다. 2021년 새해에도 부여된 임무를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동해 바다 위에선 우리 군의 주력 전투기 F-15K가 하늘을 지킵니다. 서해 백령도에서는 해병대 장병들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철책선과 해안을 점검합니다. 6.25 참전용사의 손자인 주한미군 올랜도 콜론 하사도 새해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So I would like to wish everyone a happy new year with love and joy in 2021. We go together. 갑시다. JTBC 정지윤입니다. 이제 선거의 해로 접어들었습니다. 당장 석 달 뒤에는 둘이 앞에 인구 1,300만 명이 몰려있는 서울과 부산에서 시장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이걸 계기로 대선을 향한 정치권의 발걸음도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시간표 앞에서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새해 첫 메시지로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꺼냈습니다. 정치권이 한동안 술렁일 걸로 보이는데 일단 사면권을 가진 청와대는 공식적인 반응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이낙연 대표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사회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적절한 시기에 대통령님께 건의드릴 생각입니다. 신년 인터뷰에서도 국민 통합을 위해 사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사면은 원칙적으로 형이 확정돼야 합니다.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는 지난해 10월 형이 확정됐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 중입니다. 오는 14일에야 대법원 선고가 나옵니다. 이 대표는 형 집행이 확정되면 사면이 가능한데 그 전에 형 집행정지라는 것도 있다고도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구속 상태를 면하게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당 내에선 시기상조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촛불 민심을 외면하고 뒷걸음질 치는 것이란 지적입니다. 또 시기뿐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모두 적절치 않다는 공개 반발도 나왔습니다. 정의당은 전혀 옳지 않을 뿐 아니라 불이하다고 반대했습니다. 야당에서도 당황스럽다는 기류입니다. 난 뭐 그런 얘기 지금 처음 듣는 얘기 같은. 지금까지 전혀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어요. 선거용이라는 의심도 나왔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청와대는 사법적 절차가 끝나고 검토할 문제라는 원론적 입장이지만 안에선 이른감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JTBC 안지현입니다. 바로 정치팀의 이성대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이낙연 대표의 사면 제안은 그동안 좀 예고가 됐었습니까? 네, 전격적으로 보입니다. 지금 사실상 발언 시기가 중요한데요. 올해는 사실상 대선 레이스가 시작이 되는 선거의 해입니다. 그 첫날인 1월 1일, 바로 오늘 이런 사면 카드를 던지면서 이슈를 선점하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상 선수를 쳤다는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네, 이슈 선점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봐야 할 텐데요. 그런데 당과 청와대와는 좀 얘기를 했던 겁니까? 네, 취재를 해보니까 현재까지는 혼자의 판단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최고위원들을 취재를 해봤더니 미리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상대방 흔들기 효과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당 안팎에서는 벌써부터 찬반 의견과 의도 파악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청와대에서는 사면은 사법 절차가 끝나야 검토할 수 있는데 아직은 이르다라면서 원론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대표가 사면 카드를 관철시키려면 넘어야 할 단계들이 있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네, 어떤 단계들이 있습니까? 네, 당장 법적 절차나 문 대통령의 결심 같은 것들을 거쳐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국민 여론입니다.
자, 국민 통합보다는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더 우선이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 사면 논의가 아직은 좀 이른 감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낙연 대표가 먼저 내놨으니까 앞으로도 사면 이슈를 좀 주도해 간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낙연 대표는 대선 주자로서 친문재인 세력과 호남에서 지지 기반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사면 카드로서 화합의 정치라는 카드를 던짐으로써 그동안 양극단의 정치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중도층이나 나아가 보수층에까지 어필을 하는 전략을 쓴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있는데 자, 실제로 이 대표한테는 좀처럼 표를 던질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자칭 박근혜 전 대통령 지킴이라고 하는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도 당장 오늘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자, 다만 지지율이 현재 하락하는 상황이고 또한 사면을 대선 카드로 쓰려면은 아직 당내 경선도 통과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당내 경선 통과 이후에 본선에서 써야 되는 게 더 효과적인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대선을 앞두고 전직 대통령 사면이 이슈간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김소연 기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전직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 씨의 사면은 1997년 12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당선 나흘 뒤에 이뤄졌습니다. 15대 대선에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상황은 지금과 비슷합니다. 같은 해 4월 형 확정을 앞두고 여당인 신한국당 이회창 대표가 사면 필요성을 제기할 거란 보도가 흘러나옵니다. 형이 확정되자 여당은 죄는 주지만 벌은 안 줬으면 한다며 사면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그러다 8월 말이 되자 야당인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가 사면은 김영삼 대통령 임기 내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전 노 씨가 먼저 사과해야 한다던 기존 입장을 바꾼 건데 화해의 정치인 이미지를 부각한 겁니다. 자신이 주장한 사면론에 여당이 따라와 다행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자 이회창 대표는 김 대통령을 한밤에 찾아가 9월 추석 전 사면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김 대통령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거부했습니다. 국민신당 이인재 후보까지 가세해 대선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사면을 공약하자 원칙 없다는 비판도 터져나왔습니다. 대선이 끝나고 이틀 뒤 김 대통령은 전노 사면을 발표합니다. 당시 김대중 당선인과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김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이미 준비한 것으로 당선자가 관여할 입장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대중 당선인 측은 국민 화합의 차원에서 국민들도 이해할 걸로 본다며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전 씨는 지금까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적 사면에 앞서 진정한 사죄가 먼저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선거의 해가 시작되면서 여론조사 결과도 쏟아졌습니다. 역시 가장 큰 관심은 차기 대선 구도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선두권을 형성한 가운데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윤석열 검찰총장이 3강 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한 여론조사 기관이 실시한 새해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입니다. 가장 많은 응답자인 23.8%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뒤를 이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비교해도 오차 범위를 넘어 앞섰습니다. 윤 총장과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오차 범위 안에서 순위를 다투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지사는 다른 조사에서도 오차 범위 안팎에서 앞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여권 주자 가운데도 먼저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 지사가 코로나19 대응과 기본소득, 지역화폐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주도했던 게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윤 총장이 오차 범위 내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다른 조사에서도 이재명과 이낙연 그리고 윤석열, 이들의 3강 구도는 뚜렷했습니다.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당분간 이들 3명의 경쟁 구도가 이어질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오는 4월에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선 일단 야권이 유리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 도전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현재로선 오차 범위 안에서 선두를 달리는 양상입니다. 이어서 최수연 기자입니다. 대선을 1년가량 앞두고 치러지는 4월 7일 보궐선거. 현재로선 정권 심판론에 무게가 더 실립니다. 한 여론조사 기관이 최근 사흘간 실시한 조사에서 정권 심판을 위해 야당 후보가 승리해야 한다는 답변이
응답자의 절반에 달했습니다. 개혁 완수를 위해 여당 후보가 이겨야 한다는 답변보다 12.8%포인트 앞선 겁니다. 특히 시장 선거가 치러지는 서울, 부산 지역에선 야당이 승리해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50% 이상입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도 마찬가지. 견제와 심판을 위해 야당을 지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46.2%로 여당 지지보다 15%포인트 가까이 앞섰습니다. 다만 의견을 유보한 부동층의 비율도 높았습니다. 서울시장 후보에선 최근 공식 출마 선언을 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앞섰습니다. 안 대표가 24.2%, 박영선 장관 17.5%, 나경원 전 의원이 14.5%로 3명이 지지율 두 자릿수를 보이며 선두 그룹을 이뤘습니다.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안 대표가 오차 범위 안에서 앞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1대1 가상 양자 대결로 들어가면 박 장관과 안 대표의 양자 대결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였습니다. 현재 정권 심판 쪽에 무게가 쏠렸지만 누가 최종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 선거판이 움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78억 인류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사투는 올해도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일상은 많은 게 달라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해에는 일상의 회복으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8,300만 명을 넘었습니다. 1년을 넘긴 이 싸움을 끝내기 위해서 인류의 노력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과 도쿄, 베이징을 차례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워싱턴입니다. 임종주 특파원, 미국 전문가들은 아직 희망을 말하기는 이르다고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제 뒤로 멀리 보이는 의사당 앞에서 오는 20일 바이든 당선인 취임식이 열립니다. 그 즈음에 사망자가 40만 명을 넘길 것이라는 게 보건당국의 예측입니다. 하루 사망자는 이틀 연속 최대치를 기록하며 3,750명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입원해 있는 환자 숫자도 연일 최고치라면서요? 네, 미국 내 코로나 입원 환자는 12만 5천여 명으로 이 역시 최고치입니다. 한 달 전 10만 명을 넘은 이후에 연일 증가세입니다. 누적 환자는 2천만 명을 헤아리고 있습니다. 상황이 특히 심각한 LA 쪽 얘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We know that 2 or 3 weeks of more hospitalizations and more deaths that follow last week and the week before caseload, we are still going to have our toughest and darkest days. 네, 그러면 원래 일상으로 돌아가는 건 언제쯤으로 보고 있습니까? 네, 감염병 전문가인 파우치 박사는 올해 가을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도 백신 접종이 계획대로 될 때 얘기입니다. 파우치 박사의 말입니다. Between 70 to 85%. If we can do that by mid to end of the summer, I think as we get into the fall, October, November, times like that, I think we will be very close to a degree of normality. 네, 이 백신이 유일한 희망인데 접종이 늦어진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네, 연내 2천만 명 접종 목표에 크게 못 미친 상황에서 결국 해가 바뀌었습니다. 사람은 몰리는데 준비는 부족해서 장시간 대기하는 행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테네시주에선 차량 행렬이 6km 넘게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2회차 접종을 위해 비축한 물량이라도 우선 풀어서 1차 접종자부터 늘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도쿄를 연결합니다. 윤서령 특파원, 일본은 하루 신규 확진자가 어제 4,500명이 넘어섰다면서요? 네, 역대 최대치입니다. 어제 도쿄에서만 1,300명 넘는 확진자가 새로 나왔습니다. 12월 중순부터 하루 800~900명씩 확진자가 나오다가 1,300명으로 갑자기 급증한 겁니다. 특히 약 70%가 어디서 감염이 됐는지 알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특정 장소에서 대규모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중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휴일인 오늘은 검사 수가 줄어서 783명이 신규로 확진됐습니다. 네, 그 정도면 의료 현장은 괜찮습니까?
네, 코로나19 환자 병상은 현재 74%가 가동 중입니다. 중증 환자 병상도 70% 가까이 사용 중인데요. 이 정도라면 수치상으로는 감염 폭발 단계인 4단계에 해당됩니다. 도쿄 병원협회는 의료 붕괴 직전이라고 경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이나 호텔에서 지내고 있는 이 확진자는 더 많습니다. 14,000명이 넘는데 2달 사이에 8배가 늘어난 겁니다. 네, 그러면 일본 정부가 긴급 사태를 선언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스가 총리는 어제 긴급 장관회의를 열고서도 우선은 감염을 막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장은 긴급 사태 선언을 할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주저하는 건 뭐 경제 문제나 도쿄올림픽을 생각하는 거겠죠? 네, 스가 총리는 오늘 밝힌 연두 메시지에서도 세계 단결의 상징이 될 대회를 착실히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뿐 아니라 세계의 코로나19 확산이 이렇게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올림픽을 치를 수 있겠느냐 하는 회의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국민들의 여론도 좋지 않습니다. 지난달 NHK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올림픽을 취소해야 한다는 답변이 개최해야 한다는 답변보다 많았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베이징으로 가보겠습니다. 박성훈 특파원, 중국에서도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14일 영국에서 상하이 공항으로 들어온 23살 중국 유학생이 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날짜는 열흘 뒤인 24일이었는데요. 이 여성은 중국으로 들어오기 이틀 전인 12일 영국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스크를 벗은 상태로 공원에서 조깅을 했고 또 공항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태로 대기했었다고 본인은 밝혔습니다. 당시는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되던 시점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달 24일에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중국 정부가 공개를 안 한 겁니까? 네, 중국 당국이 공식 발표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가 그저께 영어로 올린 주간 보고서를 통해서 뒤늦게 드러난 겁니다. 이 변이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처음 확인된 지난달 24일, 이 당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考虑到变异病毒的特殊性及可能产生的影响，为保障中外人员健康往来，经过充分评估，中方参考多国做法。 暂停中英间的往返航班。 이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은 언급하지 않고 항공편 중단만 설명을 한 건데요. 이 거의 일주일 정도 변이 바이러스 확인 사실을 숨겨왔고 공개 역시 자발적으로 하지 않은 셈입니다. 이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기존 바이러스보다 70% 정도 높은 걸 감안하면 더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임종주, 윤서령, 박성훈 특파원이 전해드렸습니다. 백신이 나오면 급한 불이 꺼질 거라 생각됐지만 지금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먼저 접종을 시작한 미국과 유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부족했던 준비가 발목을 잡거나 국민들의 거부감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노진호 기자입니다. A few weeks ago, Trump administration suggested that 20 million Americans could be vaccinated by the end of December. If he continues to move as it is now, it's going to take years, not months, to vaccinate the American people.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정부는 백신을 주정부에 배포했다며 주정부의 책임을 밀었습니다. 하지만 외신과 전문가들의 분석은 다릅니다. 미 연방 정부가 초기에 백신 개발을 강조하면서 여기에만 예산을 집중한 반면 실제 접종을 실시할 주정부에 대한 지원은 소홀했던 겁니다. 대규모 접종을 위해선 접종 지원 인력을 늘리고 접종을 마친 뒤 대기할 공간도 미리 마련해놔야 합니다. 또 화이자 백신은 영하 70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유통에 필요한 특수 용기 등 물품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코로나 긴급 대응을 위해 편성한 2조 3천억 달러 규모 예산안에 주정부를 지원하는 87억 5천만 달러가 뒤늦게 포함됐지만 실제 집행까진 몇 달이 걸립니다. 골치를 썩는 건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는 지난달 27일 접종을 시작했는데 29일 저녁까지 단 119명만 백신을 맞았다고 공영방송 프랑스 앵포는 전했습니다. 프랑스는 백신 거부감이 가장 큰 걸림돌인 겁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접종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Et je ne laisserai pas davantage, pour de mauvaises raisons, une lenteur injustifiée s'installer. 다만 짧은 시간 내 거부감을 지울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 코로나19와의 싸움을 위해선 새해에 더 힘을 내고 또 힘을 모아야 합니다. 하루 확진자가 이틀 만에 다시 1,000명이 넘습니다. 위험하거나 심각한 환자도 350명이 넘어 지금까지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이제 우리도 백신 계약은 모두 마쳤습니다. 관심은 언제부터 맞을 수 있는지입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모더나는 5월에 백신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백신 회사들과 계약은 모두 끝냈습니다. 확보된 물량은 5,600만 명분입니다. 1억 600만 회 분량입니다. 얀센 백신을 빼곤 모두 2번 맞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00%를 초과하여 통상적인 집단 면역을 확보하는 데는 충분한 물량입니다. 제일 먼저 들어오는 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입니다. 3월에는 세계 백신 연합인 코백스에서 백신이 들어옵니다.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사노피 백신 중 가능한 물량입니다. 5월에는 모더나 백신이, 얀센 백신도 2분기 안에 들어옵니다. 7월 이후 들어오는 화이자를 빼도 상반기에만 4,600만 명분입니다. 백신이 들어오면 곧바로 접종이 가능합니다. 이미 식약처는 심사를 빨리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월에 첫 접종이 시작됩니다. 고위험군을 진료하는 의료진, 요양시설에 있는 고령층이 맞습니다. 100만 명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1차 도입 물량과 비슷합니다. 이후엔 우선 접종 대상자들이 차례로 맞습니다. 고령층, 집단시설 거주자, 성인 만성질환자, 의료진과 소방, 경찰, 공무원 등입니다. 3,600만 명 정도입니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접종을 9월까지 마치겠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순서는 아직 못 정했습니다. 나머지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한 성인들에 대한 접종은 4분기로 예상됩니다. 우선 접종 대상자에 대한 접종을 다 마치고 일반 사람들에 대한 접종을 시작할지 아니면 중간에라도 함께 접종을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계획대로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바로 마스크를 벗을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 70% 정도가 맞은 뒤에 집단 면역이 생겨야 합니다. 성공 조건을 김필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2주 전 백신 접종을 시작한 미국은 속도가 아주 더딥니다. 어제까지 2천만 명이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258만 명밖에 안 됩니다. 백신을 맞지 않겠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접종 일정이나 장비도 준비가 잘 안 됐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달리 백신을 맞겠다는 사람이 90%에 달합니다. 장비와 장소만 미리 준비하면 됩니다. 우리나라로 들어올 백신은 4가지입니다. 보관 방법도 다릅니다. 대부분 2에서 8도의 냉장 상태면 됩니다. 화이자 백신만 영하 70도로 보관해야 합니다. 이미 접종이 시작된 나라에서도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특수 냉동고 등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맞을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생각해야 합니다. 기존 의료시설을 쓰거나 체육관 등을 접종센터로 쓸 수도 있습니다. 백신에 맞는다고 바로 마스크를 벗을 수는 없습니다. 집단 면역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때까지 마스크를 꼭 써야 합니다. 자기는 면역이 되지만 자기가 바이러스를 남한테 안 퍼뜨린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러면 그 사람도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거리 두기를 하고 손을 씻는 건 기본입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벌어진 집단 감염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감염이 시작된 지는 이미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구치소에 성의 없는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수용자가 확진 판정을 받아도 가족들에겐 문자 한 통이 전부라고 합니다. 건강이 어떤지는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최종혁 기자입니다. 서울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은 지난해 11월 27일 시작됐습니다. 당시 교도관 1명이 확진됐습니다. 그리고 집단 감염이 이어졌습니다. 지금은 1,000명에 가깝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오늘 사과했습니다. 교정 업무 총괄자로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매우 송구하다고 했습니다. 그 사이 없던 병도 걸릴 것 같았다고 편지를 썼던 수용자도 감염됐습니다. 아직 감염이 되지 않아 식당에서 밥을 하고 도시락을 만들었던 수용자도 결국 확진됐습니다. 가족들에게는 문자 한 통이 전부입니다.
당직실에 연락이 되고요. 다른 개인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난주 수요일 날 편지가 왔었고요. 그 다음부터는 오지 않고 있어요. 구치소에서는 구할 수 없는 약이 필요한 수용자도 있습니다. 가족이 직접 찾아갔지만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 건강은 어떤지 알 수 없습니다. 약이 들어가도 들어가는지도 모르는 상태고 걸렸는지 아니면 건강하게 있는지 그게 지금 제일 답답한 거죠. 다른 곳으로 이감된 수용자 가족들도 답답합니다. 개인 그 증상 알려줄 수 없지만 대체로 여기 온 사람들은 무증상의 경증 환자들만 와서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정본부 측은 앞으로 건강 상태 등을 빨리 알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내일 동부구치소 수용자와 직원에 대한 5번째 전수검사를 합니다. JTBC 최종혁입니다. 지난해 그리고 오늘 아침 경포대의 모습입니다. 저희도 알려드렸지만 해돋이 명소들은 미리 들어가지 못하게 해뒀습니다. 어색한 풍경이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명소를 막으니 조금 떨어진 곳에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여기에서 일상을 찾게 해달라고 소원을 많이 빌었을 텐데 이러면 그 소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윤두열 기자입니다. 어제부터 강릉 지역 해변을 따라 통제 요원들이 밤샘 근무를 섰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려는 차량을 막습니다. 올해 첫 해가 뜨기 직전인데 넓은 백사장에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도로 옆으론 차량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해가 고개를 내밀자 차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통제선 근처로 모여들었습니다. 차들이 많이 오던데요.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2시간 동안. 잠시 북적이긴 했지만 일출을 보곤 바로 흩어졌습니다. 강릉 경포대가 1월 1일에 이렇게 한산한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외곽 쪽 사정은 좀 달랐습니다. 인근 작은 해변마다 해돋이를 보러 온 차들로 주차할 곳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통제선 너머로 사람들이 드나들었습니다. 제주 성산 일출봉과 부산 해운대 사정도 비슷했습니다. 즉시 해수욕장에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명소가 통제되자 주변이 북적였습니다. 지역의 작은 해돋이 명소에도 인파가 몰렸습니다. 통제선은 있으나 만하고 시설만 보고 생각할까? 이거는 괜찮겠지 싶어 왔는데. 거리 두기는커녕 사람들이 빽빽하게 들어찼습니다. 올라오지 말라 했잖아요. 혹시 놓고 다 막아놨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 새해 소원으로 코로나 없애달라고 많이들 빌었을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서로 뚝 떨어져 거리를 두는 것이라는 걸 오늘 다시 한번 되새기는 건 어떨까요? JTBC 윤두열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새해를 맞는 예배를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 교회들에서 계속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를 어떻게 할지 내일 발표합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집합금지를 알리는 종이가 붙어 있습니다. 안에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보입니다. 닷새 전 이 교회 교인이 확진됐습니다. 오늘까지 59명이나 됩니다. 지난해 크리스마스에 지하 기도원에서 30여 명이 모였습니다. 다과회를 한 겁니다. 5명 이상 모이지 말라는 방역 수칙을 어겼습니다. 지하에 기도원이라고 되는 거기서 새벽에 하고 그다음에 저녁에 사람들이 모이는 건 제가 몇 번 봤어요. 서울 관악구교회에서도 16명이나 확진됐습니다. 역시 따로 모임을 했습니다. 서울 동작구 산후조리원에선 직원 1명이 확진됐습니다. 전수조사에서 2개의 산후조리원에 60명 직원 검사했고 그중에 이제 1명이 나왔던 거거든요. 70명이 넘는 산모와 신생아가 검사를 받았습니다. 모두 음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잠복기가 있어 안심하긴 이릅니다. 오늘 새로 확진된 사람은 모두 1,029명입니다. 현재 수도권에는 2.5단계가 내려져 있습니다. 5명 이상 모임 금지 등 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책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오는 3일까지입니다. 정부는 내일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지 결정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확진자는 1,000명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동량이 줄고 있다고 방역당국은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3단계로 올리지 않고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새해를 맞도록 소방관들은 오늘도 출동했습니다. 새해가 막 시작이 되자마자 인천의 한 대학교 실험실에서 큰 불이 났는데 170명의 소방관들이 사투를 벌인 끝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김지성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건물 맨 위층이 불길에 덮였습니다. 신고가 들어온 건 새해가 막 시작된 시간. 00시 21분경 인하대학교에서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는 직원이 화재 감지기에 화재 신호가 뜨는 걸 보고 1 생활관 쪽까지 연기가 계속 흘러갔어요. 한 500 정도. 불이 번질 때 나는 폭발음, 가스통 터지는 소리 같은. 불이 난 4층엔 화학공학과 실험실도 있었습니다. 화학약품이 있을 경우는 그 물과 반응해서 더 확대가 되는 경우도 있고 소방관 170명이 사투를 벌여 2시간 반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화재가 난 건물 4층입니다. 철골은 이렇게 엿가락처럼 휘어내려 앉았고 강의실 책상과 의자는 뼈대만 남고 다 타버렸습니다. 대학원생 2명이 신소재 실험을 마치고 건물에 나온 지 10분 만에 불이 난 걸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실험실은 옥상에 추가로 지어진 가건물이었습니다. 쉽게 타는 샌드위치 패널로 만들어져 하마터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1차 현장 감식을 마친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가 이번엔 절도 혐의도 받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마약 문제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또 마약 혐의로 입건돼서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다른 혐의가 또 더해진 겁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경찰이 황하나 씨에 대해 절도 혐의도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황 씨는 지난해 11월 한 지인의 집에서 명품 옷과 가방을 빼돌린 걸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황 씨의 지인 A 씨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피해자의 진술만 받은 상황이라며 해당 글의 사실관계는 앞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A 씨는 강남경찰서 조사에서 황 씨의 마약 혐의와 관련해서도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용산경찰서가 이미 수사 중인 마약 사건과 같은 건인지 따져보고 있습니다. 황 씨는 옛 연인인 가수 박유천 씨와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마약 투약 혐의가 인정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했지만 입건되지 않아서 최근에 논란이 일었습니다.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 검찰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8월 대검찰청에서 근무 중인 검사가 취한 상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했고 경찰은 기소를 해야 한다면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끝냈습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대검찰청에서 파견 근무 중인 A 검사가 택시기사를 폭행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당시 택시기사는 A 검사가 술에 취해 달리는 택시 문을 열려했고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검사는 기사의 머리를 때리고 어깨를 깨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 검사에게 상해죄를 적용했고 기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수사의 기류가 달라졌습니다. 검찰은 A 검사를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혐의는 인정되지만 기소할 필요가 없다며 기소유예로 사건을 끝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A 검사가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반적인 폭행 사건은 반의사불벌죄, 다시 말해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상해죄는 다릅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기소할 수 있습니다. 검찰의 불기소로 A 검사의 문제를 재판에서 따져볼 기회가 사라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A 검사의 혐의는 인정된다며 감찰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감찰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박지영입니다. 어제 정부가 의대생들이 다시 시험을 볼 수 있게 해줬습니다. 코로나19에 의료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면서 대통령도 같은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비판이 거셉니다. 공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결단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도 같은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정부 내 의견은 없습니다. 대통령도 같은 생각이신 겁니까? 예. 하지만 비판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재흥시 반대 청원은 57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구제를 반대한다는 글도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불공정하다는 겁니다. 스스로 시험을 거부한 의대생들의 책임을 국가와 국민이 부담해줘야 하느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는 탈당하겠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이기적인 의사 집단에 굴복했다. 과정은 공정할 거란 약속이 깨졌다는 비판이 줄을 이었습니다. 암환자 권익협의회와 뇌종양 환우회는 의대생들의 진정성 있는 반성도 없이 면죄부를 준 정부가 무능하다고 했습니다. 현재까지 의대생 단체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경기도 안산의 한 교회에서 목사가 아이들을 학대하고 착취했다는 의혹 관련해서는 저희 JTBC의 첫 보도 이후 약 보름 만에 10여 명의 피해자가 더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목사 측과 가깝게 연결이 돼 있다 보니 피해 사실을 쉽게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지원으로 피해자 법률 지원단도 꾸려졌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청소년 집단 성착취 사건의 목사와 가해자 집단을 모두 구속하라! 여성단체 회원들이 경기 남부경찰청 앞을 찾았습니다. 전국 130곳 성폭력 상담소 협의회 대표들입니다. 아동들의 성과 노동을 착취한 혐의를 받는 경기도 안산 A 목사 일가족에 대한 구속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어떤 곳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가해자를 구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지난달 4일 고소장 제출 이후 피해자는 10명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경찰 피해 진술을 꺼리고 있습니다. 가족이나 형제가 아직 목사 측과 연관돼 있어 회유나 협박 등으로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여성보호단체들은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 진실을 알릴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강제노동과 집단 감금 생활, 이들 피해자들의 인권을 회복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합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도 요구했습니다. 전국 성폭력 상담소 협의회는 사건이 끝나는 그날까지 함께 헤쳐치며 지지하고 연대할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상담소 협의회 요청을 받아 피해자 법률지원 변호사 2명을 파견했습니다. 피해자 법률지원 변호인단도 추가 증거를 없애거나 피해자 회유 등을 우려합니다. 채무도 지금 갚고 있고 지금 재산도 지금 막 처리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국의 빠른 구속을 해주실까 합니다. 경찰은 포렌식 분석 작업 결과를 받는 대로 소환 시기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JTBC 김도울입니다. 새해 첫날부터 눈물로 생존권을 호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살려주세요. 이 한겨울에 어디로 가라고 나가라고 합니까? 한 해 마지막 날인 어제 날짜로 떠나게 된 LG 트윈타워 청소 노동자들입니다. 이들은 10년 동안 일해왔던 건물 로비에서 다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LG 트윈타워 측은 로비의 전기를 차단했습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일하고 싶어요, 우리는.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무슨 죄가 있다고 한겨울에 내줬습니까? LG 트윈타워 청소 노동자 전감순 씨는 새해 첫날부터 눈물로 옛 일터를 찾았습니다. 전 씨와 동료 80여 명은 2020년 마지막 날인 어제 날짜로 직장에서 떠나게 됐습니다. LG가 10년을 일해온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지난해 11월 말 이들은 한 달 뒤 근로계약이 끝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자신들이 소속된 하청업체와 LG 측 관리업체 간 계약이 끝났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새로 계약을 맺은 업체는 이들의 고용 승계를 보장해 줄지 불투명합니다. 청소 노동자들은 건물 로비에서 밥과 잠을 해결하며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오늘이 17일째입니다. 새해의 첫날을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맞았습니다. 하지만 LG 트윈타워 측은 이들의 건물 출입을 막았습니다. 오늘 오후부턴 로비의 조명과 전기도 끊었습니다. 설마 누가 밥을 못 들어오게 할 줄 알았어요. 지금 너무 배고프고 추워요. 이들은 10년간 몸담았던 일터에서 떠나게 된 이유를 노조 결성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노조를 들었는데 노조 들었다는 이유로 우리를 다 내쫓고. LG 트윈타워 관리업체 측은 계약 해지의 가장 큰 이유는 서비스 품질 저하라며 노조 활동과 무관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부 권고에 맞춰 새로운 계약을 맺은 업체에 고용승계 협조 요청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LG 측은 직접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밝힐 입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JTBC 어환입니다. 새해부터 부동산 세금은 오르고 주식거래 세금은 내립니다.
특히 부동산은 내가 실제로 사는 집 한 채를 빼고는 세금을 많이 내게 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안태훈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집이 2채 이상이면 종합부동산세가 크게 오릅니다. 2채를 합한 공시가격이 12억 원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종부세만 311만 원입니다. 지난해보다 85만 원 오른 것입니다. 하지만 똑같이 공시가격 12억 원이라도 한 채라면 종부세가 약 120만 원입니다. 절반도 안 됩니다. 집이 한 채라도 실제로 살지 않으면 집을 팔 때 세금을 많이 내야 합니다. 7억 원의 집을 사서 15억 원에 판 경우입니다. 작년까지는 10년 이상 집을 갖고 있었으면 양도세를 1,000만 원만 냈습니다. 원래 양도세는 8,500만 원인데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해준 것입니다. 올해부턴 그 집에서 10년 이상 실제로 산 경우만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9억 원 이하 집 한 채에서 2년 이상 살면 양도세를 안 내도 됩니다. 여러 채를 갖고 있다가 한 채만 남기고 팔았다면 그때부터 2년 뒤에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뀐 부동산세는 전국 주요 도시 대부분에 적용됩니다. 반면 증권거래세는 내렸습니다. 부동산에 몰린 돈을 주식시장으로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지금도 주식시장은 뜨겁습니다. 지난해 코스피 상장 기업의 시가총액은 1980조 5천억 원, 처음으로 국내 총생산 GDP를 넘어섰습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제주 바다에서 어선이 뒤집히며 실종된 선원 6명을 나흘째 찾고 있습니다. 어제 한 명의 시신을 수습한 뒤로 아직 추가 발견 소식이 없습니다. 해경과 해군 등은 선박 24척과 항공기 5대, 610여 명을 투입해서 해상과 육상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또 잠수대원 74명이 방파제 인근의 수중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색색깔의 조명으로 장식된 숫자 2021 조형물 앞에서 공연이 펼쳐지고 시계가 자정을 가리키는 순간 화려한 불꽃놀이가 밤하늘을 밝힙니다. 새해를 1시간 앞둔 어젯밤 11시, 북한 조선중앙TV는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진행된 새해맞이 공연을 생중계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신년사 대신 친필 연하장을 공개했습니다. 새해 인사와 함께 인민을 받드는 충심은 변함없을 것을 맹세한다고 썼습니다. 발을 헛디딘 개 한 마리가 수영장에 빠지자 검은색 개가 재빨리 달려옵니다. 수영장을 계속 돌더니 이내 주둥이를 받고 물에 빠진 개를 끌어당겨 보는데요. 여러 차례 끝에 간신히 물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현지 시간 19일 아르헨티나의 한 가정집에서 있었던 일로 집주인은 물에 빠졌던 개는 시력과 청력을 모두 잃고 최근 방향 감각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백사부님, 왜 다들 진라면이죠? 얘는 기본이 돼 있어. 이건 누가 끓이나 어떻게 끓이나 맛있지. 라면이 맛있으니까 뭘 해도 맛있네. 헤어에 자신 있는 사람들은 안다. 탈모 샴푸라고 다 똑같지 않다는 것을. 빠짐없이 빈틈없이 헤어에 전부를 건다. 닥터포 헤어. 날씨 박사 시간입니다. 날씨에 대한 모든 것 오늘도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오늘 새해 첫 일출, 집에서 따뜻하게 보셨나요? 오늘 위성에 담긴 영상인데요. 첫 해가 우리나라를 비추는 모습입니다. 찬 공기로 인해 바다 위로 물결치는 구름이 인상 깊은데요. 이젠 지난해죠. 지난해 세미 한파로 새해인 오늘도 추위는 계속됐습니다. 그제부터 평년보다 추운 날이 이어지면서 오늘은 영하 8.4도를 기록했는데요. 관측을 시작한 지난 73년 이후 6번째로 추운 1월 1일이었습니다. 추위와 함께 많은 눈도 찾아왔었죠. 뉴스룸 시청자 정현석 씨가 귀한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눈 속에 핀 매화, 설중매, 잎이 붉어 홍매라고도 불리는데요. 눈 속에서도 꽃이 핀 것처럼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해서 다시 행복한 날을 만나자는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모진 추위를 견디고 피어낸 꽃을 보니 새해 희망이 읽히는 것 같습니다. 새해에도 날씨 박사는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 어제보단 기온이 좀 올랐는데요. 주말 날씨와 함께 다음 주 추위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상층 기온을 보면 파란색의 찬 공기가 이렇게 좀처럼 물러가지 않는데요. 이 영향으로 당분간 오늘 같은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영하 8도, 춘천은 영하 1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에 남부 지역은 영상권이지만 중부 지역은 0도 내외로 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밤 사이엔 충북과 전라도 내륙을 중심으로 약한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더 추워집니다. 북극발 한파가 시작되는데요. 수요일 오후부터 보시는 것처럼 찬 공기가 굉장히 많이 내려옵니다. 다음 주 목요일, 서울은 최저 기온이 영하 13도, 최고 기온마저 영하 10도가 예상됩니다. 강하게 내려오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충청과 전라도 그리고 제주를 중심으로 또다시 눈이 내리겠습니다. 연초까지 이어지는 한파와 대설에 단단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박사 김세연입니다. JTBC 뉴스룸은 2021년 새해에도 신년 특집 토론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 동안 이어집니다. 첫날인 4일에 올리는 주제는 검찰 개혁입니다. 둘째 날인 5일에는 코로나 위기 속 2021년 과제를 주제로 잡았습니다. 뉴스룸이 끝나고 저녁 8시 40분에 시작합니다. 손석희 전 앵커의 사회로 진행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토론으로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뉴스룸은 10분 빠른 저녁 7시 30분에 시작합니다. 오늘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주 멀리까지 가보고 싶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날 수가 있을지. 아주 높이까지 오르고 싶어. 얼마나 더 먼 곳을 바라볼 수 있을지.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